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주범입니다. 자, 이번 제 38강입니다. 소득세 마지막 파트인 제 7장 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장부터 이때까지 흐름을 잘 보면은 자, 1장에서는 소득세의 기본적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자,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냐? 개인이죠. 그 다음에 직접세에 해당되죠. 그리고 국세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만 이제 부과를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기본 개념을 설명했을 때 2장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종합소득에서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조건부 분리과세는 14%에 대한 세율을, 그리고 만약에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기본 소득을 취한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죠. 이제 만약에 2천만원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한도의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회의관리 1급에서는 그 어려운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생략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종합소득에 똑같은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은 사실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조정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지만, 특히 이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3장에 대한 부분은 이 조정에 대한 이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4장에서는 근로소득. 이제 근로소득에 플러스 뭐 있어요?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를 대부분 여기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분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종합소득에 이제 해당하는 연금소득.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연금소득.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소득을 얻는 일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7장에서는 종합소득이 아니고 이제 소득세 이제 여기서까지 적용된 필요경비까지 적용되고,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까지, 그 다음 소득공제까지,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까지 제 4장에서 설명을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해당하는 7장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종합소득세 공제까지 모두 다 설명을 했다면, 이번 7장에서는 세율부터 시작을 해서 산출세까지 나오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때 세액공제 일부는 4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일부에 설명한 내용은 다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세,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세액 두 개잖아요. 이거 5탄이에요. 5탄 아니고 가산세를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을 빼주는 방식인데, 제가 일부러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납부한 원천 납부세액, 예정신고세액, 수시부가세액, 중간 예납세액,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까지 끝나는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그렇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면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만 있는 자는 3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종료가 되고, 그리고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1월달 연말정산 지급분에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은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 종결 시키는 내용이었고, 원래 확정신고는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이때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과 연금을까지 넣어버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기 종결시켜버린다. 확정신고가 이미 다 끝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5월 달에 다 끝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파트는 이 과세 표준부터 시작하는 파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흐름이 어디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세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1에서부터 6장까지 과세 표준의 이전의 파트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소득 공제까지 해서 과세 표준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가장 이제 되는 이제 세율을 이제 적용할 거예요. 이때 세율 적용은 소득세에서 단일 세율이었어요? 누진 세율이었나요? 그렇죠. 누진 세율이었죠. 그래서 누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누진 적용이 6%에서부터 45%까지 적용되는 8단계의 누진 적용이었어요. 근데 이 누진 적용을 제가 이 역사를 설명하면은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이 세법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을 했을 때는 4단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율이 8%였고 이제 마지막 세율이 38%였어요. 이제 8에서 38%.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감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2008년도부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8%에 있는 부분을 각각 2%씩 다 줄입니다. 예전에 17%였고 여기는 26%였고 여기는 37%였어요. 38%였나 그랬어요. 이렇게 4단계 누진 적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때 이제 2%씩 이렇게 소득세를 낮춰버립니다. 감세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소득층부터 해서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해서 균일하게 다 감세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끝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만졌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근데 만졌던 부분은 이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있는 부분을 세액공제로 바꿨는 부분.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 세액공제로 바꾸는 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좀 더 뽑으려는 계획도 있었고 중산층, 그러니까 좀 중산층인데 좀 애매한 중산층이 좀 많이 그게 좀 힘들었죠 사실. 그러니까 환급 받다가 갑자기 납부 금액으로 바뀌니까 뭐 그때부터 막 불만이 장난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환급이 되는 구조는 이 부분이 조금 좋았지만 중산층, 약간 좀 애매한 중산층 그런 쪽하고 그다음 고소득층에서는 세금을 좀 많이 뽑아냈죠.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좀 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죠. 문재인 대통령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개 신설해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5단계였다가 6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8단계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일 때가 아마 저기 8단계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후부터는 세법 개정을 제가 역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4단계가 또 추가로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고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금을 많이 뽑아내자 라는 목적으로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현재 8단계의 누진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4단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외우기 좀 편했죠, 사실. 근데 8단계까지 적용되면서 이제 외우는 분들이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6%에서부터 45%까지 적용한다는 것만 알고 문제에서는 이러한 세율표를 다 줍니다. 요새는 외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감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종합소득금액 중 각 어느 하나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당액을 감면한다. 그러니까 좀 좋은 의미죠, 사실. 감면해준다는 거는 이러한 조건이 이제 성립을 했을 때,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감면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감면 대상 소득 금액이 만약에 1000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서 5000이다. 그래서 감면 비율을 80%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감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출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세액공제 보시면은 이제 세액공제는 제가 연말정산 때 뭐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다 설명을 했죠. 그 부분이 세액공제였고, 그래서 근로소득 외의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수한 사항 아니면은 감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정도만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세액공제 파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기장세액공제랑 재해손실세액공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장세액공제입니다. 자,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말 그대로 기장을 했을 때 세액공제인데, 첫 번째 줄에 종합과세표준신고 확정할 때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입니다. 일회성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장부를 기입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영세한 사업자. 우리 그 부가가치세 그 영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적은 영세한 사업자였잖아요. 뭐 간이 가세자라는 부분. 그래서 좀 규모가 좀 작은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장부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고지서 같은 게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준 경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서 날라와요. 뭐 한 72.4% 해가지고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추계가 어떻게든 그냥 신고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이게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기준 경비율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신고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장료를 주는 게 아니고 신고료를 줘야 되는데, 신고료가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 경비율을 딱 정하는 게 이제 장부가 없는 간편 사업자가 돼요. 근데 간편 사업자가 이거를 이제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복식장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복식장부를 만들었을 때 세무서에서는 오 이러면서 내가 세액 공제해 줄게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계산한 금액의 20%.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100만원까지예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는 대상자가 누구냐? 복식장부 대상자가 아니에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을 때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의무자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장세액공제는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고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금액의 20%만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뭐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뭐 근로소득도 있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에 20%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천만 원, 아니다, 5천만 원에 20% 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 나누기 1000만 원 해주면은 2가 돼요. 그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이제 얼마냐면은 뭐 한 400만 원 나왔다 쳐요. 그럼 400만 원 곱하기 2를 잡아요. 그러면은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산출세액, 아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800만 원으로 뽑을 수 있는 거를 한도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 100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도 적용이 100만 원까지니까 100만 원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일회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면요, 4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도가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그 한도 금액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장세액공제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해주면 좋긴 한데 사실 세무에 좀 무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걸 해줘도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장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 사무실에서 의뢰를 해주면은 일단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 대상자는 이렇게 이제 표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잖아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농업, 임업, 어업, 강업, 도소매업, 상품 중개업 제외예요.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3억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 근데 농업하고 임업하고 어업과 강업 같은 경우에는 강업은 사실상 요새 안 쓰니까 그렇다 치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인 경우에는요, 개인 사업자인데 3억 원 이상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자가 있으면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이거 도소매업이에요. 위에 거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거는 제조, 숙박 음식점, 뭐 이러한 경우, 수도 뭐 이런 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업은 7,500만 원 이상. 임대는 7,500이고요. 매매는 3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7,500만 원 이상은 이러한 업종, 1억 5천만 원 이상은 이러한 업종, 그 다음 3억 원 이상은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이때 적용 시기는 이 무조건 수익 금액이 넘은 시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장세액공제는 적용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이거는 이제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총 수익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관계없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인 경우. 현재 지금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전자세형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적용하고 있고요. 전자계산서도 적용하고 있긴 한데,
한 건당 200원만큼 세액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과세 사업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최대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작성을 못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지는 지금 좀 연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장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했어요. 그 이제 재손실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는 사실 언급이 안 돼서 회계관리 1급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좀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안 나오는 부분은 일단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까지 끝나면은 이제 5번째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적은 뭐예요? 빨간색이죠. 한자어입니다. 빨간색. 그러니까 자자가 이제 글자, 빨간색 글자라는 뜻인데 적자인 경우에는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카지라고 부르죠. 근데 흑자인 경우에는 이제 흑이 뭐예요? 한자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글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익으로 불러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크로지라고 이제 부르요. 그러니까 적자하고 흑자를. 그래서 빨간색과 검은색을 이제 적자와 흑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자가 이런 색깔을 의미를 하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적자인 경우에는 이제 손실인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세무상 2월 결손금이 이제 나오게 돼요. 2월 결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생기는 결손금이 이제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결손금 발생을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 소득 쪽에서 이제 메꾸려고 해요. 사업 소득 쪽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른 쪽에서 이제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법인세법에 나오는 그 결손금하고는 완전 다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소득세에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이 나왔을 때 공제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손금은요, 당해 연도의 결손금, 2월 결손금은 과거에 해당하는 그 쌓여있는 결손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 결손금은 사업 소득이 필요 경비가 더 많아 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제 뭐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결손금 처리한 후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결손금 금액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2월 결손금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내년에 흑자 났다라고 하면은 그 2월 결손금을 다 메꿔가지고 세금에서 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대한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차감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은 2월 결손금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업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2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면은 그냥 부동산 쪽에서만 그냥 하는 거고, 근데 또 다르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인 경우에는 아까 위에 적었듯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부분만 공제를 하는 거고, 주거용은 위에 이제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주거용 건물은요,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적용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예요. 2월 결손금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넘어온 거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 충당된 것은 제외예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년. 근데 2019년 전까지는 10년입니다. 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그 다음에 2019년도 이전까지는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 순서에 따라 공제를 합니다.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이 적용이 돼요. 2월 결손금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한번 여기 좀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요, 2월 결손금 적용 안 해요. 근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장부가 멸실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계 조사해야 되는 경우는 2월 결손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간편장부 대상자를 뜻해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2월 결손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만약에 천재지변 등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가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놨는데 자료가 다 멸실돼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서버도 없어요. 게다가 저장된 서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월 결손금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복식부기가 아닌 자가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적용을 안 하는 거고,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가 멸실돼 버렸다. 뭘로?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물난리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추계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는요, 최자가 그 최고할 때 그 한자예요. 그 다음에 저는요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은 제한할 때 그 한자예요. 그 다음에 세는 아시다시피 세금이에요. 한자예요. 최저한세는 최고로 낮게 제한된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최고로 낮게 제한된 세금. 그러니까 그 뜻은 세무서에서 너무 과한 공제는 이러면서 세수 확보가 안 돼요. 이러면서 울면서 그래가지고 저 세금은 최소한만 제발 납부 좀요. 이렇게 이제 납부요 이러면서 그런 의미가 이제 최저한세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공제는 조금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 돼서요. 공무원들 세금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들 지역마다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편성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최소한 세금만 좀 납부 좀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최저한세예요. 근데 최저한세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최저한세에서 못 받은 부분은 2월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최저한세에서 못 받는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세금을 내가 1000만원까지 납부를 가능한 부분을 최저한 걸려가지고 막 1400만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400만원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죠.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 장점이라면 장점. 그러니까 서로 상호가 이게 좀 안 맞아요, 사실. 왜냐면은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최소한 뽑고 싶고, 근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세금만 좀 납부 좀요 라는 의미로 만든 게 이게 이제 최저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한 배제도 있고 최저한 적용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배제가 있는데,
최저한세 배제는 정상적으로 100% 다 감면 및 공제를 다 해줍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근데 최저한세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금액에서 딱 커트라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이 1,400만 원이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내가 납부할 금액이 700이다 라고 하면은 그 최저한세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 700만 원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2월이 되거든요. 2월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책도 많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부할 금액이 내가 300원이었는데 최저한세 600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600원만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아씨 억울한 거예요. 아씨 이러면서 최저한세 걸려버렸네 이러면서 막 억울한 거예요. 근데 최저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으면은 뭐 그까이 거 내면 되지라는 의미인데 이 최저한세가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은 이제 사실상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 최저한세 제도가 사실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최소한만 세금만 납부해달라는 뭐 그런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취지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합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농조합법인 세액공제, 고용창조 세액공제 등 회사에 도움되는 거는 세액공제를 다 받고 싶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절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절세를 하겠다. 근데 조특례는요, 달콤한 사과이면서 그게 안에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특히 조특례는요,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조세법 총론에서 배운 바 있을 거예요. 조특례는요, 그 일정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조건만 되면은 가능한데 그거를 3에서 5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과연 유지될까요? 안 될 건데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만 보고 그 뒤에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법인세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중소기업 세액공제 넣으면은 조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세액공제 안에 그 유지를 못하면은요, 내가 감면받은 부분을 다 뱉어내야 되는 그러한 그 조항이 있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달콤한 사탕인데 뒤에서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유지만 잘하면은 독이 될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달콤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그만 생각하고 그냥 세액 감면만 생각하고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감당할 때 조건 못 붙잡으면은 세무조사 때 추징당합니다. 이거 우리 세액공제 받은 건데 왜 뱉어내야 돼요? 이러면은 야 너희들이 그 못했잖아 이러면서 유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세무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감면 적용받았는데 400만원까지 시고 납부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회사 참 보기 좋네 이러면서 미안한데 국가도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최소한만 세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좀 제한 걸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는 얼마냐면 1200만원 걸어놓은 거죠. 최저한세 배제 제외예요. 연구인력비는 최저한세 배제가 있고 최저한세 적용이 있는데 배제 걸리면은 사실상 좋은 거예요. 근데 최저한세 적용해서 다 걸려버리니까 얼마? 1200만원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배 납부해야 돼요? 3배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받을 수 있는 거는 다 감면받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에 걸려가지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최저한세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 있을 때는요, 이 조특례에 해당하는 이 세액공제하고는 나중에 그 해당하는 그 유지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천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저한세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은 어떻게 되냐? 조특례만 해당이 돼요. 근데 조특례가 아닌 세액공제랑 세액감면 있잖아요. 그거는 최저한세에 걸리진 않아요. 조특례일 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법인세법에서 일단 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 2편입니다. 자, 우리는
세액 공제랑 세액 감면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 이제 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명 안 했지만 조특례에 의해서 생각하는 이제 최저한세 부분도 걸리는 부분과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중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장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세액에 의해서 만약에 신고를 내가 늦게 했다 라고 했을 때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미리 납부를 했던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납부할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환급할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납부세액과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편에서. 첫 번째, 기납부세액입니다. 첫 번째 줄에 줄 거면 돼요. 기납부세액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자어입니다. 납부를 했는데 미리 납부했다. 그러니까 기납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간예납, 원천납부, 수시부가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져요. 완납자 원천징수는 제외예요. 이거는 이제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종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종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미리 납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예납, 수시부가 원천납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간예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중간예납은요 사업 소득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근로소득은 중간예납이 없죠. 연금소득도 중간예납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 배당도 중간예납이라는 게 없죠. 사업소득만 오직 중간예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읽어볼게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중에 뭐냐면은 사업소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말까지 그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사업을 했어요. 신규 사업자는 제외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을 잡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50%만큼 해가지고 고지납부를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내가 세금을 300만 납부했다 라고 하면은 300만원의 50%인 150만원만큼 내라고 고지납부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고지서를 보내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고지를 일찍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고지를 늦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고지를 납부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도달주의라는 게 있는데 내가 고지 받고 14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지를 너무 늦게 보내서 11월 20일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납부 기한을 연장이 가능해요. 그 국세기본법 들이대면은 공무원들 당황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래서 도살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11월 20일에 받았는데 보낸 날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은 도달주의에서 나는 11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은 한번 검토해보는 거죠. 도달주의에서. 사실 그런 의미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국세 공무원들은 11월 10일까지는 고지서를 꼭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탈이 없어져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적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시면 되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고지납부 형식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를 밑에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죠. 1,000원 미만의 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절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1월 말까지 만약에 고지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이거는 1월 말까지 납부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부하면은 맞네요. 그러면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네. 왜냐면은 16일까지 도착을 해야지 도달주에 의해서 14일에 대한 그 기간이 딱 1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납도 가능해요. 고지납부에서 만약에 1천만원 넘잖아요. 그러면은 분납 가능해요. 근데 분납하는 도중에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 안 적었나봐요. 그거 이제 가결산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안 적었네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상황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전부터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1월 달에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분납인 경우에는 1차랑 2차 나눠서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예납의 이제 두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읽어만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중간 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 소득만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 4번 거주형 주택 임대로서 2천만원 이하인자. 그러니까 임대료를 2천만원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 예납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예납을 이제 결정하는 방법은 아까 위에서 적었듯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50%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확정 신고 납부 금액과 추가 납부 더해서 환급돼 있는 부분 다 빼고 결정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세 개 다 작년 부분이죠. 작년 금액에 환급돼 있는 부분 빼고 여기에서 50%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작년에 납부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중간 예납 금액은 얼마예요? 15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한다? 11월 말까지요. 이렇게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납부는 이제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 납부는 이제 추가 납부에다가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추가 자진 납부에 가산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추가 납부까지 포함해서 300이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중요시하게 안 봐도 돼요. 사실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차감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납부고지서는 그 1,000원 단위 절사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절사를 해서 보낸 거고, 만약에 전자고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자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자고지는 메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메일 발송하면은 1,000원을 뺀다는 거예요. 종이값 뺀다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세청 들어가면은 그 전자신고란다. 전자 안내문이 있어요. 전자 안내문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메일 주소를 넣고 신청하면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받고 싶다면은 고지서가 아닌 메일로 받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고지 납부를 메일로 안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취소하면 돼요. 이때는 1,000원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지 납부도 1,000단위 절사고, 그 다음에 전자고지도 1,000원 절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가결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첫 번째는 고지 납부였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도 가능해요. 가결산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소득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가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유리한 부분에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주면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를 미달하는 경우 이제 중간 예납 추계액을 중간 예납 세액으로 해서 납세지 가능 세무서에게 신고 가능해요.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 예납을 할 때 가결산 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예납 금액을 2분의 1로 하자니 너무 많아가지고 가결산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에 의뢰하면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먼저 따지고 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산식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가결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중간 예납 기준 금액이 30% 미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고지납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그 고지납부 부분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 그 현관펜으로 끄는 부분 위주로 꼭 보아주세요. 이거 다 보려고 하면요 머리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핵심만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천징수. 자, 한번 봅시다.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셈 치고 자, 한번 봅시다.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은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이자와 배당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14%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얼마예요? 금융소득 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완납적 원천징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천만원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세율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는 14%예요. 근데 금융업이 아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 소득은 45%에서 90%. 배당 소득은 14%.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프리랜서 뜻하는 거죠. 프리랜서의 3%, 의료보건용역 3%,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일원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언제 하죠? 그렇죠. 2월분 급여 지급 시 3월 10일까지 이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하고 일원 근로자는 6%만큼 적용을 하고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근로소득과 똑같이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1월분 급여를 지급을 했을 때 납부는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적 연금, 소득 개인연금에서는 이건 나이에 따라 달라요. 뭐 70세에서 뭐 얼마까지 5%, 4%, 3%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은 20%인데 3억원 초과하면은 3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요, 얼마 이하여야지 분리과세 돼요? 그렇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돼요. 그리고 연금 소득인 경우에는 이제 공적연금 소득인 경우에는 이제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분 이제 연금 소득을 지급했을 때 2월 10일까지 납부하면 종결이 되잖아요. 사적연금 소득은 얼마예요?
분리과세가 1,500만원. 1,500만원 이하다. 사적 연금소득이. 그러면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됐을 때 납세 의무가 다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똑같이 기본 세율이고, 이거는 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만큼 완납점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 요건이 되는 금액들도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시부과입니다. 수시부과는요, 그냥 말 그대로 수시예요.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사유로 수시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세금 안 내고 그냥 토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수시부과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첫 번째, 사업 부진이나 뭐 장기간 휴업 폐업 상태로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도망가겠다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는 얘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조사 가봐야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주소가 계속 이게 이동이 지금 빈번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세금 안 내고 토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이게 수시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 고지는 11월 달에 딱 정해져 있지만 수시부과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일단 조사 가보고 세금을 얼마 정도는 일단 납부하세요라고 협의하고 고지서 때리면은 그게 수시부과가 돼요. 그래서 수시부과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에서는 차감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수시부과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부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조사 나와보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시부과가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표준 및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우리는 기납부세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실 분은 납부하고 그다음에 환급 받으실 분은 환급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언제? 과세기간이 지난 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확정신고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납부기한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의 이제 확정신고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죠.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 하나씩 하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는 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해서 납세 의무가 다 종결되죠. 2월분 급여 지급 시. 퇴직소득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공적연금은 다시 할게요.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1월달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월 급여를 지급한 후에 2월 10일까지 납세 의무를 다 종결시킵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안 봐도 되고. 6번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 기타 소득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사적연금 소득은 1200대 있는데 이게 옛날 거고요. 1500. 아까 위에서 이제 1500 바뀌었고요. 기타 소득은 300만원에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에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그래서 금액도 잘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되는 뭐 사업퇴직소득,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자라는 돼 있을 때는 원천징수만 되는 거는 다 종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사업소득도 같이 있고 근로소득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5번 환급입니다. 자, 실질적 마지막 파트예요. 여기가. 자, 첫 번째 줄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에 종합소득에서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결정세액이 2,000원 나왔어요. 근데 기납부세액이 내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하면서 한 250만원 있어요. 그러면은
환급 금액이 얼마 나와요? 이 금액 빼면은 249만 8천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환급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보 징수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납부할 금액이 이제 중간 예납은 50만원 미만, 원천 징수세액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보 징수로서 납부 금액이 있더라도 납부를 하진 않아요. 근데 환급인 경우에는 이제 환급하는 금액에 이제 만약에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고 납부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신청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산세는요. 회의관리 1급에서는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뭐 이러한 경우에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쓸데없는 부분, 그러니까 회의관리 1급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근데 앞에 부분은 사실상 제가 필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원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7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해서 다 뺏는 거고 재형관리사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부분까지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고 기납부 세액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가세액,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납자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꼭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책자를 제가 3일 기본서를 책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교재에 다 수정을 해가 한번 이러한 부분에 빠진 부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8강까지 보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편은 제6편 법인 세법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부터 역순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 부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법인 세법은요, 재무회계를 어느 정도 배워야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파트를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회의관리 1급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